솔직히 왜 이혼하셨습니까? 혹시 성격 문제는 아니었는지,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남자의 중요한 능력인데 말이죠. 딸의 인생이 걸린 단 한 번의 상견례. 한 아버지의 가장 아픈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오만한 편견이 진실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 모든 판을 뒤엎을 예상치 못한 증인이 등장하고 숨겨져 있던 과거의 문이 열리자 두 집안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상대가 실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 오칠한 고풍스러운 상 위로 정갈한 음식들이 오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공기 속에는 화기애애함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미래를 약속한 최서아와 박진우, 두 젊은 연인의 얼굴에도 어색한 미소가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받는 상견례였지만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진우의 아버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만철이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최서아의 아버지, 최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탐색과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서아 양 어머님은 왜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취조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강호에게로 쏠렸습니다. 최강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잠시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할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상념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딸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마침내 최강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금도 동요 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별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철의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역시나 하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진우가 다급하게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만철은 최강호의 대답을 빌미 삼아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두 집안 사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서아의 하얀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강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를 예감하면서도 딸을 위해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이미 가장 중요한 무언가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혼이라 허허. 박만철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최강호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상대의 약점을 파헤치려는 집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돈 되실 분이니 여쭙는 겁니다. 혹시 최 변호사님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남자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말이죠. 무례함을 넘어선 폭력적인 언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아픔을 자신의 편협한 잣대로 난도질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최강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낮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딸 최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최강호는 더 이상 침묵으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편견의 꼬리표가 평생 딸의 삶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강호는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 박만철의 기세가 순간 주춤했습니다. 최강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반복되는 외도와 감당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박만철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진실의 증거였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 뒤에 숨겨져 있을 법한 흠결을 상상하며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자신의 상식을 뒤엎는 고백이었으니까요. 별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만철의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최강호는 고백을 마친 뒤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박만철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것이 진실이고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에 맞서 최강호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 보임으로써 스스로와 딸의 존엄을 지켜낸 것입니다. 최강호의 폭탄 같은 고백의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던진 무례한 질문이 이토록 엄청난 진실을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편견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최강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말이 사실일까? 혹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닐까?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이 뒤섞여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철은 어떻게든 이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 식당의 주인인 윤 사장이 직접 최고급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셨다기에 특별히 준비한 요리입니다. 많이들 드십시오. 윤 사장은 사람 좋게 웃으며 음식을 내려놓다가 상석에 앉은 최강호를 발견하고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최 대표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윤 사장은 허둥지둥 달려와 최강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 모습에 상견례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만철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대표님이라는 호칭과 윤 사장의 깍듯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최강호와 윤 사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이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은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라는 새로운 질문이 모두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최강호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으로 온 것이니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대답은 오히려 박만철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단순한 변호사에게 식당 주인이 저렇게까지 굽실거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상황은 개인적인 가정사를 넘어 최강호라는 인물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의 극진한 대접은 박만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도 이 정도의 대우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눈앞에 최강호라는 인물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지? 단순한 동네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박만철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 사장은 연신 최강호의 잔에 귀한 술을 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가게가 작년에 법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청룡 법무법인의 최강호 대표님께서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문을 닫았을 겁니다. 대표님은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룡 법무법인. 그 이름이 박만철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청룡 법무법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수억 원의 수임료도 아깝지 않다는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 그리고 그 거대 조직의 수장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무례한 질문을 묵묵히 받아내던 최강호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만철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갈등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개인사를 문제 삼던 차원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사회적 지위와 압도적인 불안은 현실적인 격차의 문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박만철은 이제 자신의 편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강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약자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강자의 여유 그 자체였죠. 최서한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박진우는 장인 될 사람의 새로운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만철만이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편견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룡 법무법인의 대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자랑하는 업계의 거물. 윤 사장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들은 박만철의 편견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결함이라고 여겼던 이혼이라는 사실은 이 압도적인 사회적 성공 앞에서는 한 점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박만철의 공격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휘두르던 편견의 칼날은 이제 그의 내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런 대단한 사람에게 감히 내가 무슨 망발을.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최강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를 평가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깨달으며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무지함과 경솔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중요한 상견례 자리마저 망쳐버렸다는 자책감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그의 침묵은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만철의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는 돌처럼 굳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호는 그런 박만철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위로하지도 않았죠. 그저 박만철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과 기다림이야말로 박만철에게는 가장 큰 질책이자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재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오늘 그 품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만철의 단단했던 자존심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 엉망이 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수치심에 빠져 있던 박만철의 뇌리에 문득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는 5년 전 자신의 회사가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던 특허 소송의 마지막 공판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자본력과 기술력 모두 월등한 대기업이었고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지만 박만철은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소였죠. 당시 상대편 변호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논리와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재판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박만철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당하고 준비했던 모든 자료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패배로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몰렸고 박만철은 씻을 수 없는 굴욕감과 함께 그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 속 변호사의 얼굴이 눈앞에 최강호와 정확하게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후함이 더해졌을 뿐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매와 서늘한 지성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변호사가 당신이었습니까? 박만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최강호는 박만철의 질문에 놀란 기색 없이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긍정의 표정은 박만철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악연의 발견. 이것은 갈등을 최고조로 이끄는 기폭제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상대가 사실은 과거에 자신을 무릎 꿇렸던 장본인이자 현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물이라는 사실. 이 잔인한 진실의 연속은 박만철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최강호를 단순히 예비 사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과도 같은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자리는 이제 두 집안의 만남을 넘어 두 남자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잔혹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별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만철은 자존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과거의 패배감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던 상대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존재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얼어붙은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박진우는 실망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최강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정말 무례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최강호를 향한 존경심을 표함으로써 이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들의 이 한마디는 갈등을 풀기 위한 결정적인 해결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치관에 얽매인 기성세대와 사람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새로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재안이기도 했죠.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만철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박진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서린 실망감을 확인한 순간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만철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마침내 터져나온 진심 어린 사과. 그 한마디는 편견은 파국을 부르고 진실과 존중만이 화해를 만든다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로 수렴되는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박만철은 사과와 함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박만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최강호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만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사장님. 저도 아들을 가진 아버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시지요.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최강호의 모습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인격적인 우위를 명확히 보여주며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만철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오간 사과와 용서 이후 분위기는 놀랍게도 편안해졌습니다. 두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업과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는 두 집안이 단순한 사돈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반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시작이었죠. 몇 달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결혼식장. 최강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 최서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객석에서 지켜보는 박만철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 그리고 따뜻한 축복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는 두 집안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편견으로 시작되었던 위태로운 상견례는 한 사람의 굳건한 진실과 존중의 힘 앞에 무너지고 진정한 가족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사람을 향한 존중과 소중한 이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최강호의 삶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 신세에 참으로 형편없고 불쌍한 처지로구나. 당신들이 평생 흘린 피땀은 소중하고 제 가족이 흘린 피눈물은 그렇게 하찮았나요? 한 여자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세상 가장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가진 것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한 여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거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대가로 가장 차갑고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만했던 자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비는 그날, 과연 이 남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람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소란스러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게 안은
제가 직접 뭉근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나른한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묵묵히 그릇을 정리하는 이 시간은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온의 순간이었습니다. 홀에서는 제 동생,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노인 손님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는 꼭 아드님이랑 같이 오세요. 저희가 국수 곱빼기로 아주 든든하게 대접할게요. 지연이의 상냥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이 작은 국수집을 열기로 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돈을 세는 시간보다 사람의 눈을 마주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저희는 그저 골목 어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하고 평범한 젊은이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한나란 씨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끔찍한 사고로 잃고 세상에 단둘만 남겨졌을 때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의 상당 지분과 수십 년간 가치를 키워온 강남의 빌딩 몇 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저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벼락처럼 찾아온 분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지만 저희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사치품 대신 땀 흘려 버는 하루 수입의 소중함에 감사했고 화려한 인맥을 쌓는 대신 가게를 찾는 동네 이웃들과 소박한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고아 남매인 것처럼 철저히 저희의 부를 숨긴 채 말입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행운에 인생이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연이에게는 2년 동안 교제해온 연인 태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저는 태준이를 몇 번 보았고 그 꾸밈없고 성실한 모습에 내심 안도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제 동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지연이가 행복해 보였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세상의 어떤 거친 시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서로를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이와 굳건한 신뢰가 삶의 가장 큰 자산임을 저희는 뼈아픈 상실을 통해 이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이가 만들어갈 미래 또한 지금처럼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머지않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동생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보며 묵묵히 제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오빠, 나 태준 씨한테 청혼 받았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저녁상에서 지연이가 수줍게 내민 반지 상자를 보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동생의 얼굴에 저토록 환한 웃음을 피워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가 더없이 행복하고 찬란하기를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를 위해 곱게 차려입고 나서는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든든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갔어야 할 그 자리에 동생은 결국 혼자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태준이라는 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제 동생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리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가게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동생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토록 빛나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기도 전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의 흐느낌 사이로 들려온 이야기는 제 피를 거꾸로 솟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 신세에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오빠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보아하니 가진 것도 변변찮을 텐데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참으로 형편없고 불쌍한 처지로구나. 형편없다, 불쌍하다. 사람의 영혼을 핥히는 잔인한 단어들이 감히 제 동생에게 그리고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그 천박한 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흐느끼는 지연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동생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연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제 동생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 저희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그것이 제가 제 하나뿐인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지연이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은 제 심장에 새겨진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차가운 물을 들이켰지만 들끓는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까지 그런 말을. 잠들기 전 지연이가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며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잖아. 우린 언제나 서로를 지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말은 지연이를 향한 위로이자 저 자신을 향한 엄숙한 맹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손님들을 대하던 온화하고 선한 저의 얼굴은 거울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게 분노로 가라앉은 서늘한 표정의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익숙하게 몇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대형 금속이라는 회사 이름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계약서와 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대형 금속, 바로 태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며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던 바로 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태준의 가족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간신히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익명의 한 젊은 투자자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전략적 제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자신들이 형편없고 불쌍하다며 경멸했던 지연이의 오빠, 바로 저 지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태준이라는 친구가 지연이와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만약을 대비해 그의 집안을 조용히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사가 가진 재정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영향력을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연이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고아,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처지. 그들의 천박한 오만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동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냈다는 사실에 제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냉철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이 오만함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가장 잔혹하며 가장 완벽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대형 금속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감정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냉철한 데이터와 서류,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합법적인 계약 조항에 근거한 철저하고 완벽한 비즈니스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저는 제 자산관리인이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네시스 캐피탈 명의로 대형 금속에 투자한 자금,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전액 즉시 회수를 통보해 주세요.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만 전달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잠시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는 이내 프로다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탄은 그렇게 쏘아 올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형 금속의 재무 구조와 사업 관계,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혈관을 끊어내야 가장 고통스러운지, 어떤 순서로 무너뜨려야 다시는 회생이 불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협력 계약이었습니다. 대형 금속이 최근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신제품의 핵심 기술은 사실 제가 소유한 해외의 작은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소장에게 연락해 기술 협력 계약의 즉각적인 파기를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장 큰 매출처인 대기업 납품건이었습니다. 그 대기업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은 저희 부모님의 오랜 친구였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저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금속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는 제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루 만에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삶으며 그들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통보서, 기술 협력 계약 해지 증명서, 거래 중단 공식 공문.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대형 금속의 숨통을 하나씩 끊어놓을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배경이라는 저울로 판단했던 그들에게 저는 가장 차갑고 무서운 돈과 비즈니스의 논리로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멸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드는 거인이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계획한 복수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형 금속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든든했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마르고 핵심 기술을 제공하던 협력사가 떠나고 최대 고객사마저 차갑게 등을 돌리자 회사는 날개 잃은 비행기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왔고 공장 가동은 멈췄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직원들의 월급마저 밀리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이 제게 어떤 쾌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거운 만족감만이 제 마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준의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형편없고 불쌍하다던 존재감조차 없던 고아 청년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그들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의 작은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인 가게 안 태준의 부모는 수많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면도 염치도 모두 버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지연이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처절한 눈물과 비굴한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저와 지연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수를 삶았고 지연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손님들의 빈 그릇을 날랐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게.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야. 그 처절한 외침에 지연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지연이의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했지만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에는 한 톨의 동정심도 없이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겁니까? 당신들이 평생 흘린 피땀은 그렇게 소중하고 제 하나뿐인 가족이 흘린 마음의 피눈물은 그렇게 하찮았나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상견례 자리에서의 오만하고 추악했던 모습과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비굴한 모습이 겹쳐지며 그들의 몰락은 더욱 비참하고 더욱 통쾌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떠나간 가게에는 잠시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저희는 의심의 여지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한 기쁨이나 후련함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하고 공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상대를 처절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결코 진정한 의미의 승리는 아니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저희 또한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삶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형 금속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이미 제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픈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 동생 지연이가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지연이는 상견례의 깊은 아픔을 딛고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 나서기로 굳게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의 변화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단골 서점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인문학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는 제 동생이 상처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지연이의 배경이나 조건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었고 그녀가 들려주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는 제게 민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슬픔, 저와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고단했던 세월,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에게 받았던 지울 수 없는 깊은 모욕까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민석은 지연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힘든 시간을 혼자서 꿋꿋하게 견뎌내다니.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지연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소중한 사람이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저는 동생의 새로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와 지연이가 정성을 다해 운영하던 골목의 작은 국수집은 이제 남매국수라는 정겨운 이름의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사업은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희의 삶의 태도는 처음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간을 내어 본점 주방을 지키며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저희가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저희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부를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경제적인 성공과 함께 지연이의 개인적인 삶에도 더없이 찬란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민석과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고 두 사람은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지연이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지만 민석의 가족들은 지연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녀를 품어주었습니다. 혼자서 동생 지키랴, 그 큰 사업 일구랴, 우리 지연 씨가 그동안 고생이 정말 많았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든든한 새 가족이 되어줄게. 상견례 자리에서 민석의 어머니가 지연이의 손을 잡고 하신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을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제 동생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듬직하고 따뜻한 민석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벅차고 기쁜 얼굴을 한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랑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제적 성공과 진정한 사랑을 통한 개인적 행복,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은 제 동생의 모습은 저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는 과거의 깊은 상처를 딛고 완벽하게 자신의 행복을 쟁취한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저는 동생을 마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단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앞으로 함께 펼쳐나갈 희망찬 날들에 대한 벅찬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화려한 막이 내리고 모든 하객이 떠나간 텅 빈 예식장에서 저는 잠시 지연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애써 벅찬 감정을 누르며 눈물을 참고 있는 동생의 머리를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세월, 세상의 모든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오빠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연이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투명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 말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동생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아닌 온전한 행복과 깊은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세상 누구보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동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격으로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곁에 진짜 가족이 또 생겼구나. 그 한마디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기적 같은 치유의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광활한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던 저희.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그 자체였던 저희. 이제 지연이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지켜줄 또 다른 든든한 가족이 생겼고 저는 비로소 동생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저희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 혹은 막대한 재산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존중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당당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는 삶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크기임을 저는 제 동생을 통해 가슴 뭉클하게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눈부시게 성공하고 흔들림 없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더 큰 행복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제 동생 지연이의 빛나는 미래, 그리고 그 곁에서 세상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묵묵히 그 행복을 응원할 저의 앞날에 따스한 축복이 영원히 가득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